네, 안녕하세요. 사고책방에서 45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은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의 한국 재벌, 흑역사, 삼성과 현대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은 한국경제 부끄러운 자화상이고요. 자, 여러분, 대부분 재벌들은 자신의 생애를 담은 여러 형태의 자서전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공에 대한 역사는 너무도 상세히 혹은 지나칠 정도로 과장된 채 기록된 반면 그들의 과에 대한 역사는 너무도 부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역사란 공과를 모두 냉정히 담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신문의 지면은 이미 재벌들이 조종하는 광고에 종속됐고 더 이상 누구도 감히 나서 재벌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자 개개인의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벌이 가둬놓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강자의 횡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사회적으로 합의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우선 삼성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국 재벌들의 역사를 보면 상업주들의 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정주영 유형으로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병철 유형입니다. 전형적인 지주 집안 출신으로 속칭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병철은 20대 중반에 1926년 마산에서 정미소 사업을 차렸으나 대실패를 맛보는 것으로 사업가의 길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병철을 재기의 길로 인도한 것은 운수업과 땅 투기였어요. 운수업으로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이병철은 황당한 계획을 세웁니다. 김해평야에서 경작이 가능한 모든 전답을 한 평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매입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이는 당시 문화로 볼 때 매우 사악하고 치졸한 땅 투기였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땅은 민중의 생활 터전이었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수백만 민중의 목숨이 걸린 김해평야 일대를 모조리 매입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 이병철이 얼마나 일제의 수탈에 고통받던 민중들의 삶에 무관심했는지를 드러내주는 판증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땅 투기 행각은 몰락으로 마무리되어요. 중일 전쟁의 여파로 일제가 비상 조치를 내린 것이에요. 1938년 이병철은 대구에서 터를 잡고 삼성상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회사예요. 무역업으로 짭짤한 수익을 내 이병철은 곧 국수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다시 대박을 쳤습니다. 일제의 식량 수탈로 배를 고른 민중들에게 국수는 허기진 배에 한 끼를 채워줄 유용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국수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양조장 사업에 뛰어들어요. 양조 사업의 성공으로 1940년대 이병철은 대구 일대에서 알아주는 부호가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초기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그는 그저 그 혼란기를 틈타 돈을 쓸어 모은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본인도 이런 생각이 쑥스러웠는지 이병철은 훗날 자서전에서 사전에도 없는 사업보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요즘 생각으로도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왜 보국의 길인지 논리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데 당신은 오죽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일으킨 정주영에게는 돈주영이라는 별칭이 없었지만 이병철에게는 돈병철이라는 별칭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병철은 결단코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쉽사리 제조업에 뛰어들지 않았고 이문이 보장된 유통업에 집중했습니다. 제조업에 뛰어들 때에도 철저히 의식주 위주의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는 이병철을 변화의 소용돌이로 강제로 떠밀어 넣었습니다. 효성의 창립자 조홍제와 이병철은 1953년 제일제당 세웠고 이듬해에는 제일모직을 설립했어요. 조홍제는 1960년 제일제당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조홍제는 제일제당의 지분을 3분의 1가량 갖고 있었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인 1958년부터 이병철은 동업을 청산하자고 줄곧 요청했습니다. 쿠데타와 조홍제의 구속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이미 훨씬 전부터 두 사람의 결별은 기정사실이었어요. 조홍제가 동업을 청산하면서 가장 원했던 기업은 제일제당이었으나 결국 이병철은 조홍제에게 부실 기업으로 찍혀 은행 관리를 받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 두 회사를 가져가려면 기존의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1963년 3분 폭리 사건이란 게 벌어졌어요. 3분 폭리 사건이란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3대 제품 가격이 급등한 사건을 뜻합니다. 세 제품 모두 가루 제품이어서 3분이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여름 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호 태풍 설리가 한반도 남쪽을 덮치면서 18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 숫자는 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호우로 농토가 엉망이 됐고요. 시중에 식량이랑 식량은 거의 동일할 지경이었고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가격 폭등의 원인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정부 고시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해 팔았던 탓입니다. 시멘트는 몰라도 밀가루와 설탕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제조업들이 곡물이 부족한 시중 상황을 역용해 가격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여 폭리를 취한 것이었어요. 당시 시중에서 거래되는 밀가루 가격은 포대당 1,320원까지 치솟아 고시 가격의 4배를 넘었었습니다. 제일제당이 국내 시장의 60%를 점유했던 설탕 도매 가격도 근당 29원에서 5개월 만에 300원까지 10배 폭등했고요. 삼성그룹의 3대 계열사 가운데 하나였던 제일제당은 3분 폭리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대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자사의 이력을 주렁주렁 자랑하는 연혁이라는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정밀화학의 홈페이지 연혁은 다소 색다릅니다. 누가 봐도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별로 내세우려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해답은 바로 설립 당시 이 회사의 이름에 있습니다. 1964년 8월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 설립 말이죠. 한국비료공업, 이 회사가 바로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알려진 휘대의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은 이맹희가 아버지 이병철에게 밉보여 2세 승계 과정에서 밀려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969년 청와대에는 한 장의 투서가 날아들었어요. 투서에는 이병철의 비리가 6개항으로 나뉘어 조목조목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의 탈세 등을 포함해 모두 삼성그룹과 이병철에게 치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12년 맹희 건희 형제 간 재산 분쟁 소송이 붙었을 때 이건희는 기자들 앞에서 이맹희는 30년 전 아버지를 형무소에 넣겠다고 청와대에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을 보아도 이병철 이건희 부자는 그 투서를 이맹희가 썼다고 확신한 듯 합니다. 한국비료는 이병철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습니다. 그는 군사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경영자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았어요. 뜻밖에도 박정희는 당시 돈병철로 불리며 재계를 대표했던 거부 이병철을 재계와 군부의 연결고리로 사용한 듯 합니다. 박정희는 이후 중화공업이나 기술산업이 아닌 소비자와 유통업에 집중해온 삼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고 이병철은 이에 즉각 한국비료를 설립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일본 미쓰이로부터 현찰 100만 달러를 리베이트로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밀수였고요. 이맹희는 밀수 현장을 직접 지휘했어요. 박정희 이병철의 결별을 지켜본 이맹희와 이창희 두 아들들은 절대 권력자에게 나는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아비와 달리 당신께 충성합니다 라는 사인을 줌으로써 박정희를 이용해 아버지를 쳐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정이 현재로선 당시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1970년 4월 17일 용인 자연농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 에버랜드죠. 자연농원 개발 초기에는 자연파괴, 반사회적 기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의 성과와 평가로 볼 때 금석지감이 없지 않다고 이병철이 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자연농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값비싼 위락시설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반감이었어요. 그런데 용인 자연농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반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과 이병철이 용인 자연농원 개발을 통해 땅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에요. 이병철이 용인 자연농원을 구상한 것은 대략 1969년 12월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간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본인이 직접 땅을 매입했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초 땅을 청구했던 지인을 앞세워 용인군수와 경찰서장, 면장, 농협조합장 등 지역 유지들을 동원했습니다. 개발 초창기부터 용인 자연농원의 최대 주주는 중앙개발이라는 삼성그룹 계열사로 알려졌습니다. 중앙개발은 45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땅 중 고작 38만 평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땅 주인은 새로 삼성그룹 자리에 오른 이건희를 비롯해 이건희의 친인척들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연농원이 개장되기 1년 반 전인 1974년 12월 19일 조세 감면 규제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개정된 이 법,
3조 2항에 따르면 산림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병철이 용인 일대의 땅을 휩쓸었고 나라는 법을 고쳐 새로 조경한 산림은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어요. 10년이 지난 뒤 등기를 살펴보니 그 땅의 대부분은 이건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이한 우연이 아닌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